어제 전화가 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아주 젊은 아가씨 목소리였어요. 내 이름을 묻더군요. 누가 내 이름을 그렇게 또박또박 물어오는 게 얼마만이었는지 몰라요. 여인은 담배 연기를 바람에 흘리듯 말을 천천히 이어갔다. 항구의 등불이 가녀리게 반사되고 있는 몇 범의 검붉은 수면을 제외하고는 세상은 온통 바람으로만 가득 찬 곳 같았다. 전화가 울렸을 때 난 글자 박힌 유리창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우편 배달부가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 배달부가 우리 가게로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먼 곳에서 어떤 소식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는. 하지만 배달부는 옆집 부동산 컨설팅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늘 승용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에 오토바이 하나도 세워둘 공간이 없기 마련이거든요. 왜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던지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싶었어요. 입을 다문 여인은 마치 바람이 너무 거세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몸을 웅크리는 모습 같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허전하고 만 게 좋을 뻔했지요. 내 이름이 맞다고 하자 이번에는 다른 이름 하나를 대면서 기억하느냐고 묻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뭐라 말 못할 기분이 되었어요. 여인은 눈을 돌려 바람 따라 물살 만들어지는 곳을 지나 휘분하게 자태를 내보이는 맞은편 섬을 바라보았다. 말은 조금 있다가 이어졌다. 이곳은 보다시피 바다이지만 이곳과 저쪽 섬이 너무 가까워 마치 강을 끼고 있는 협곡 같죠? 그래서 늘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의 말처럼 바다이긴 하지만 너무 좁아 그것은 강에 가까웠고 그래서 아주 먼 길의 시작 같기도 했고 세찬 물살로 인해 어떤 거대한 동물의 뼈와 뼈 사이를 흐르고 있는 굵은 핏줄 같기도 했다. 그는 떠나려는 자의 손목을 잡듯 손가방을 들어 엉덩이 쪽으로 옮겨 놓았다. 엉덩이는 노란색과 초록색이 서로 엇갈린 체크무늬의 가방에 가려졌고 그러자 여인과 가방은 몹시 친숙한 관계가 되어 한 덩어리로 합쳐졌다. 가방을 든 여인이란 이곳을 떠나는 중이거나 먼 곳에서 찾아왔거나 또는 길을 가는 중이라는 소리였다. 사람들은 늘 이 협곡의 바다를 통해 어디론가 가곤 했죠. 예전에는 저 도시로 나가는 길이 산 때문에 좋지 않았어요. 아직 기차도 없었고. 그래서 육지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작은 배를 타고 저 협곡을 따라 위로 올라가고 뱃사람들은 저 아래쪽을 타고 바다로 내려갔지요. 육지와 섬이 양쪽에서 보듬고 있기에 밤이 지나도 열기가 식지 않아 바람 드문 날에는 협곡의 바다에서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는 무풍의 시간대 탓에 태양이 태워버릴 때까지 오래도록 머물렀는데 그래서 안개에 의해 매장되어 버린 마을 같았는데 그 속으로 배 한 척이 떠난 날이 있었다. 여자애는 선착장에 서서 울고 있었다. 얼른 못 가니? 사내는 인상을 잔뜩 긁었다. 여자애는 그대로 서 있었다. 선착장의 폭은 아주 좁아 서너 걸음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바다였다. 누가 맘먹고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뽀그르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작고 낡은 배의 갑판에는 여자애보다 더 마른 여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충격 방지용 타이어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이 빠져 반쯤 남아있는 데다 피부는 탄력을 잃어 오그라붙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떨림 때문에 살아있다는 표시를 내고 있었다. 엄마! 여자애는 선착장 끝에 서서 계속 울었다.
얼른 저리 못 가? 사내가 노인이 쥔 잔에 소주를 따르다 말고 악을 썼다. 여자애는 움찔했고 노인은 연거푸 석 잔을 받아 마셨다. 꿀깍꿀깍 소리가 배에 가라앉는 소리 같았다. 노인은 진저리를 한번 친 다음 기관실로 들어갔다. 통통통통 기계가 일어났다. 컬럭컬럭 가판의 여자는 고무공처럼 몸을 퉁기며 기침을 토해냈다. 엄마, 죽지 마. 재수없게 이놈의 자식이. 사내는 돌을 집어던졌다. 돌은 여자애의 발등을 맞췄다. 아얏! 여자애는 발을 붙들고 주저앉았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 말 들어. 엄마 병 나아서 올 테니까 얼른 집에 가 있어. 여자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앞으로 다가와 이쪽을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줄을 풀었다. 통통통. 배는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배 기구에서 동그란 연기덩어리가 퉁퉁 튀어올라 하늘로 올라갔다. 여자애는 그게 만화에서 보았던 천사나 죽은 사람의 머리 위에 떠있는 동그라미 같다고 생각했다.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여자애는 태양이 안개를 다 떼어버릴 때까지 선착장에 있었다. 안개가 낀 날은 어선들이 바다로 나가지 않아 주변은 조용했다. 그러자 모든 게 꿈 같기도 했다. 지금 집으로 걸어가면 어머니는 군용무포로 몸을 칭칭 감고 기침약으로 쓰는 콩나물 넣어 구운 갱녀 덩어리를 숟가락으로 갉아먹고 있을 것 같았다. 그게 아니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하며 종재기에 소주를 따르고 있을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산 너머 먼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돌에 맞은 발등은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다. 친구가 다가왔다. 엄마 갔어? 여자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는 마당을 한가운데 두고 맞은편 집에서 살았다. 여자애는 어머니 술 심부름할 때 외에는 그 친구와 함께 지냈다. 학교도 같이 갔고 바닷가도 같이 쏘다녔고 술에 취한 어머니가 발작을 할 때는 그의 집에서 같이 자기도 했다. 다 울었어? 이거 볼래? 친구는 입구가 넓은 소라 껍질을 보여주었다. 너 울고 있을 때 요 밑에서 주웠어. 이거 우리 사는 집 하자. 이것은 장롱이고 이것은 배고 이것은 강아지고 이것은 밥상이고. 여자애는 친구 옆에 앉았다. 엄마 장에 갔다 올게. 싫어. 나도 갈 거야. 너는 집 보고 있어. 말 잘 들어야지. 그러면 맛있는 거 사가지고 빨리 와야 해. 예쁜 옷하고. 그럼 붕어빵하고 저고리랑 운동화랑 사올 테니까 잘 놀고 있어. 햇볕이 쏟아졌고 뒤늦게 바다에 나가느라 삐걱삐걱 노젓는 소리와 통통통 기계 소리로 주변이 어지러웠다. 아가, 내 딸아. 엄마, 이제 왔어? 응. 아이고 허리야. 우리 이쁜이 뭐하고 놀았어? 자, 이것은 붕어빵이고 이것은 갱년이고 이것은 저고리고 이것은 운동하고. 친구는 고동 껍질을 하나씩 늘어놓았다. 야, 이쁘다. 하지만 갱년은 싫어. 그럼 이것은 인절미라고 하자. 얼른 먹어. 엄마, 배고프지? 내가 밥 해놨어. 이것은 밥이고 이것은 국하고 반찬이고. 여자애는 사내가 던졌던 돌로 말라 비틀어진 파래를 콩콩 찧어내 놓았다. 여러 날 뒤 사내가 왔다. 배 타고 저쪽 도시에 간 어머니는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큰 병원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죽었다고 말했다. 여자애는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가던 통통 배에서 올라오던 동그라미를 떠올렸다. 사내는 방을 뺀다고 했다. 그게 살던 방이 없어진다는 소리라는 것을 몰랐다. 여자애는 얼마간의 돈과 더불어 친구의 집에 얹혀졌다. 언젠가는 데리러 온다는 말을 하고서
짐 싸서 어디론가 갔다. 저기 서울이라는 제일 큰 도시에서는 우리나라 군인들끼리 총싸움이 벌어져서 사람이 여러 죽었으며 혹시 전쟁이 날지 모르니 꼼짝 말고 이 집에서 살고 있어라 하고는 화물 트럭을 빌려 타고 갔다.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머니가 쓰던 장롱과 찬장 따위를 싣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선착장에서처럼 울지 않았기에 산에는 돌을 던지지 않았다. 여자애는 친구 집에서 함께 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밤과 낮처럼 딱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여인의 머리 뒤로 새벽 기운이 완연했다. 밤사이 흔적을 지웠던 나무들의 윤곽이 생겨나고 어둠 속에서 흐르던 바닷물도 새로운 기운을 받아 여인이 눈 한번 끔뻑일 때마다 새로운 색깔로 변해갔다. 하나는 가해자이고 또 하나는 피해자랬지요. 새벽은 여인의 머리카락과 옷가지와 가방에도 쏙쏙 스며들었다. 사물이 분간되는 빛이 퍼지면서 바람의 위세는 줄어든 듯도 보였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이 많아 생겨난 현상이었다. 눈이 어둠에서 벗어나면 사람을 밀어대는 바람 또한 섬이나 파도나 짐 싣고 지나가는 밤배나 방파제 끝에 자그마한 등대나 다닥다닥 붙어 길게 늘어서 있는 횟집 건물들처럼 세상을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죽은 자와 산 자로 나뉘듯이 말이에요. 여인은 짤막하게 말하고 길게 침묵했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가해자였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날 낳았고 내가 태어나자 어머니를 방치해 버렸으니까요. 항구 저편 어떤 마을에 아버지의 본부인과 아들들이 살았는데 한 번씩 찾아올 때도 그쪽으로는 절대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몇 번씩 했죠. 그렇다고 그쪽 눈치 보느라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늘 외지를 떠돌았고 무슨 일인가를 끊임없이 벌였지요. 어머니가 병이 들고는 더 했어요. 간혹 나타나 약값을 던져주고는 또 나갔죠. 사람들은 아버지를 두고 노름꾼이라고 했고 주색잡기로 세상을 사는 한량이라고 불렀어요. 사이가 나쁜 이는 사기꾼의 도둑놈이라고 했고 친한 이는 시대만 잘 만나면 정치할 사람이라고도 했어요. 너만 안 태어났어도. 어머니가 술에 취했을 때 나에게 했던 소리예요. 너만 안 태어났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흑. 어머니는 술에 취해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는 우는 것을 되풀이했었지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저고리를 푹푹 찢어대며 이를 바데득 갈면 친어머니였지만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어요. 아, 얼마나 많은 우라가 쌓이면 사람이 그렇게 변할까요? 그러다 지치면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걸 다 해야 온전히 잠이 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나는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여인은 그러고 나서 엷은 한숨을 조금 길게 내쉬었다. 분간과 간격이 생겨나는 새벽에 무거운 한숨이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과 정황에 따라서는 밤에 길을 떠나듯 풍년에 아사하듯 혼동은 의뢰에 있기 마련이었다. 그 집에서 여러 해를 살았어요. 생활비는 더 이상 오지 않았기에 난 친구 어머니에게 수시로 머리채를 잡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시절에는 밥을 먹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통용됐지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눈치를 보고 살아도 남의 집 자식이란 결국 그런 거지요. 여인은 마치 오래된 흑백의 필름이 돌아가는 컴컴한 극장 속에 앉아있는 얼굴을 했다. 새벽의 맑은 기운이 그것을 없애주진 못했다. 죽고 싶었죠. 갈 곳도 없었고 어머니는 죽어버렸고 아버지는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찾아갈 마음은 손톱 끝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친구 오빠가 말려주었어요. 친구가 혹 내 변명이라도 하면 같이 죽일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도 친구 엄마는 아들에게만은 꼼짝 못했죠. 그 덕에 살았어요. 그리고 18이 되던 초봄 선원이 되어 처음으로 바다로 나간 그 오빠가 석 달 만에 돌아오던 날 그는 내 최초의 사내가 되었죠. 햇볕은 따스하지만 바람은 차갑고 배는 늘 고프고 머리에는 버짐이 피던 그때 새벽이 빠른 대신 항구에서의 밤은 더디게 찾아왔다. 해는 마지막 한 모금 숨까지 알뜰하게 항구를 향해 토해 놓고서야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는데 종일 빛을 머금은 바다 탓에 그러고도 한동안 완전한 어둠이 찾아오지 못했다. 이윽고 바다도 자신이 쉬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둠 속으로 거대한 몸을 숨기기에 이르렀고 그러자 사람들의 마을에는 하나둘 가로등이 들어왔다. 바다로 나있는 네모난 쪽창은 점차 컴컴해졌다가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면서 주황색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불이 들어왔기에 누워있는 처녀와 밥상에 고개를 받고 있는 친구의 그림자가 좁은 방 안에서 흐릿하게 만들어졌다. 처녀가 물었다. 이번 배가 내일 들어온다고 했지? 응, 내일. 처녀는 모포 속으로 몸을 더욱 깊숙이 들이밀었다가 발이 삐져나오자 이불을 밑으로 잡아당겼다. 다시 코가 시렸다. 가로등이 꺼져 침묵은 어둠 속에 몸을 사렸다. 둘은 잠시 서로의 모습을 잃었다. 사공의 뱃노래에 가물거리면 옆방의 영자 언니는 3일 만에 손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언니는 오늘도 취했네?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던 친구는 배시시 웃었다. 영자 언니는 친구의 먼 이모였다. 피 묻은 속옷을 빨고 돌아온 날 친구는 처녀를 껴안고 울었다. 사내가 강제로 덮쳤을 때 몇 번 거부를 하다가 그냥 있었다. 좋아서가 아니었다. 먹고 잔 값을 무엇으로라도 해야 했고 그것은 아무리 청소와 빨래를 열심히 한다 한들 그걸로 해소되는 셈이 아니었다. 우리 오빠 너무 미워하지 마. 미워 안 해. 어디 가버릴 거야? 그냥 우리랑 살자. 응? 서로 의지하면서. 갈 곳 없어. 미안해. 난 뻔히 눈치채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어. 내가 말렸어야 했어. 괜찮아. 네 탓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한 계절쯤 지나서 친구에게도 남자가 생겼다. 그 사람도 선원이었다. 나가 살자며 친구가 보따리를 쌌고 처녀도 뒤를 따랐다. 친구는 영자 이모를 찾았다. 이모는 두 사람에게 옆방을 하나 얻어주며 자신을 언니라 부르라고 했다. 언니는 남자에게 별 인기가 없는 창녀였다. 성질이 괴팍했고 술을 좋아했다. 돈벌이보다도 술 얻어먹기 위해 몸을 파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다 남자 하나 걸리면 취해서 방에 들어왔고 그럴 때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너무 추워. 지금은 괜찮아. 겨울 되면 더 추워. 난 추위를 잘 타잖아. 그럼 얼른 이불 속으로 들어와. 친구는 쓰던 공책을 집어던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일본식 건물 2층 방은 유난히 외풍이 샜다. 친구 몸이 차가워서 처녀는 추워졌고 처녀가 따뜻해서 친구는 포근해졌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둘은 같은 체온이 되었고 밤이란 살아있는 것의 온기를 앗아가는 존재라 같이 추워졌다. 그 사이에 가로등이 몇 번이고 새로이 살아나 나란히 붙어있는 젊은 머리카락을 노인의 그것처럼 만들곤 했다. 날씨도 추워졌는데 너 내일 어떡하니? 저번에는 네가 나갔잖아. 그렇지만 그때는 이렇게 추워지기 전이잖아. 난 괜찮으니까
그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지내. 영자 언니 노래가 끝났다. 언니는 노래를 더 하겠다고 떼를 쓰고 손님은 그만하라고 짜증을 부렸다. 싸움까지는 안 가야 할 텐데 생각을 하며 처녀는 친구를 힘주어 껴안았다. 옆방에서 싸움이 나면 깊은 잠이 들지 못했다. 특히 이렇게 추운 날엔 자다가 깨면 더 괴로웠다. 팔에 힘을 주는 것은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연인처럼 둘의 몸은 한치 틈도 없이 합쳐졌다. 오랜 시절 둘은 그게 익숙했다. 추웠고 항구였고 외로웠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직 19이었다. 다음 날 처녀는 그물 공장을 나와 항구의 밤거리를 걸었다. 앞으로 5일 그는 그 기간 동안을 집 바깥에서 보내야 했다. 갈 곳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거리는 그것도 밤이 되면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컸다. 바다에서 만나는 안개는 달랐다. 바다의 안개가 잔뜩 끼면 배는 갈피를 못 잡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갈 곳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괴롭더라도 지루하더라도 갈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처녀는 이런 밤마다 뼈저리게 깨닫곤 했다. 어둠은 사람들의 등을 떠미는 능력을 지닌 채 항구의 좁은 골목마다 슬그머니 내려앉았다. 갈 곳이 없어도 그냥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갈 곳 없는데도 어딘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무거운 형벌과 같았다. 항구의 술집이 몰려있는 곳은 환했지만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너무 어두운 곳은 무서웠다. 가로등이 켜져 있되 사람들이 뜸한 곳은 항구를 다 뒤져도 얼마 되지 않았다. 있다 하더라도 100m도 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예전처럼 역 대합실로 걸어갔다. 이렇게 밤길을 걷던 첫날이 있었다. 방을 얻고 공장에 다닌 지 보름 만에 친구의 남자가 바다에서 돌아왔었다. 처녀는 샛별 여인숙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2번씩이나 절망을 했다. 하나는 하룻밤 숙박비가 이틀치 일당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입구 옆에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세면대가 있었다. 세수할 때 화장실에서 나오던 젊은 사내가 따라와서 방문을 두드렸다. 아가씨, 잠도 안 오는데 우리 술 한잔 하지? 처녀는 드러누워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불을 끄고 싶었으나 형광등은 옆방과 천장 아래 통로로 이어져 같이 쓰는 거였다. 응? 안 자는 거 알아. 내 소주 받아다 놓았다니까? 한잔 하자고? 처녀는 밝은 형광등만 노려보았다. 아, 씨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혼자서 여인숙 들어오면 뻔한데 말이야. 이봐, 젊은 아가씨가 피곤한 모양인데 그만 귀찮게 하고 가서 자네나 마셔. 옆방에 든 사람은 늙은 사내였다. 젊은 사내는 슬슬 물러났다. 여, 아가씨, 이것도 인연인데 심심하면 화투나 칠까? 저 청년은 내가 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말이야. 이번에는 늙은 사내가 형광등 매달려 있는 천장 아래 네모 통로에 입을 대고 말을 걸어왔다. 둘째 날은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순경에게 잡혔다. 죄목은 통행금지 위반이었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비슷한 또래도 한둘 있었다. 그렇다고 반가워할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자들도 여럿 있다는 것, 그 중에 또래도 있다는 것, 그것 하나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잠이 들 수 있었다. 셋째 날은 걸어다니다가 12시에 파출소 앞으로 걸어갔다. 문제는 12시까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느냐였다. 처녀는 몇 년 전에 생겼다는 기차역을 찾아냈다. 11시 5분에 저 멀리 큰 도시로 나가는 보급열차가 있었다. 그 시간까지는 사람들이 대합실에 있었다. 술 취한 사내들과 공안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밤차라 하더라도 늘 길 떠나는 노인네들이 있기 마련이라 그 옆에 쪼그려 앉는 것으로 시간은 보낼 수 있었다.
처녀는 그곳에서 어디 먼 곳으로 떠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머니처럼, 그 전에 아버지처럼 자신도 어딘가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11시 10분이 되면 역은 문을 닫았다. 처녀는 딸내 가는 시아버지 전송을 마친 며느리처럼 서둘러 역광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파출소를 향해 걸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게 늘 그런 과정을 겪더군요. 세상을 알기도 전에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별을 하고 특히 한구란 만나고 헤어지는 게 늘 되풀이되는 곳이죠. 사내는 바다로 가고 여자는 도시로 가서 또다시 외로워지고 움직임이 없는 이는 풍랑과 파탄을 겪은 자만의 특징이었다. 여인은 예전에 방파제 만들 때 아직 조각가의 꿈을 접지 못한 석공 하나가 화강한 바위 하나 남겨두었다가 또각또각 정 찍어 만들어 놓은 상처럼 보였다. 새벽 청동빛이 얼굴에 반사가 되어 더욱 그랬는데 어쨌거나 흘러간 세월이 한순간에 모여들면 아무래도 사람이란 이것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는 법이었다. 난들 왜 아름다운 꿈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 꿈과는 반대로 나가잖아요. 아니, 이 아가씨 또 왔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통금 위반을 자주 해? 밤 깊어 처녀는 다시 파출소를 찾아갔다. 키 작은 순경은 아는 체를 했다. 그는 구석진 자리로 가서 몸을 구부렸다. 미안해. 벌써 이렇게 추운데. 아침에 집 앞에서 헤어지며 친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 다음 달에 너네 오빠 오면 너도 또 나가야 하잖아. 5일이야. 딱 5일만 어디서 잘 지내다 와. 오늘부터 연탄 사다 넣을 거니까 너 오면 방이 아주 따뜻할 거야. 그래, 잘 지내. 처녀는 힘주어 돌아섰다. 그러나 이미 한기는 몸을 파고들고 있었다. 아직 따스한 방에서 잠들어 있을 영자 언니가 부러웠다. 어젯밤부터 몸속에 부슬부슬 부슬비가 내렸다. 딱히 감기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몸살이 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몸의 한 축이 허전하고 어지럽고 이상했다. 모처럼 경도가 있을 것 같았다. 공장에서도 하루 종일 그랬다. 시멘트에서 한기가 올라왔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파출소 유치장이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되었지만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겨울에 모든 사람들이 추워하듯 찬 기운을 피할 수 있는 방과 친구가 그리워졌다. 따뜻한 봄날이나 더운 여름이 생각났고 어머니와 지냈던 단칸방도 떠올랐다. 동생들과 뒤엉켜 자던 친구네 집도 아른거렸다. 친구는 한 달 만에 돌아온 남자의 품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다. 친구는 눈 동그란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식당에서 고기를 얻어와 먹였고 월급 받은 몇 푼의 돈을 쪼개 바다에서 입을 작업복과 속옷을 사주었다. 행복한 미래를 공책에다 또박또박 적는 걸 좋아했다. 남자가 오면 키 작고 늘 겁먹은 얼굴에 친구 몸에서는 생기가 돋아났다. 처녀는 한 남자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럽기도 했다. 그러니 설사 파출소 유치장보다 더한 곳에서 자더라도 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것은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전에 처녀의 사내가 왔던 며칠 동안 친구는 오빠인데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그들의 약속이었다. 둘은 각자 방을 얻을 능력도 안 될 뿐더러 외롭기도 해서 한 방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각자의 애인이 바다에서 돌아오면 나머지 하나는 밖에서 자야 했다. 친구는 식당 일을 했다. 다행히 식당방에서 얻어 잘 수 있었다. 처녀가 다니는 공장에는 잘 곳이 없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통금 위반자가 되어 파출소 유치장에서 밤을 새우는 거였다. 덕분에 전과가 자꾸 올라갔다. 젊은 사내들이란 더군다나 그들처럼 먼 바다에서 파도와 일과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 돌아온 선원들이란
포근한 이불과 성욕에 굶주려 있게 마련이었다. 종일 잤고 밤에는 끊임없이 섹스를 했다. 처녀의 사내도 그랬다. 공장일을 다녀오면 사내는 그때까지 잠에 빠져 있었다. 밥을 지으면 부스스 일어나 먹고는 설거지를 마치기 무섭게 끌어당겨 속옷을 벗겼다. 한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 위로 올라왔고 일 나가려고 할 때도 잡아당겼다. 섹스는 싫었으나 누군가의 품속에 안겨있는 것이 순간 좋을 때도 있었다. 다시 찾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처녀는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는데 비릿한 기운이 치솟아 오르면서 멀미하는 것처럼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비위가 뒤틀려 급히 공장 담 뒤 바닷가로 갔다. 시원한 바람을 맞는데도 한 번 울렁거린 속은 좀 채 진정이 되지 않았다. 쫓아나온 반장 아주머니가 손을 잡아채며 너 혹시? 소리를 굳이 하지 않았어도 그는 본능적으로 임신임을 알 수 있었다. 한동안 경도가 비치지 않았던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설마 했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감기가 오려나 했을 뿐이었다. 모든 게 아득해지고 눈앞이 캄캄했다. 반장 아주머니를 밀어놓고 혼자서 걸었다. 엄마, 어머니를 불렀다. 눈물이 났다. 딸 하나 낳고 평생 쓸쓸하게 살았던 어머니, 사내를 남편이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짧은 사랑과 소주와 한숨과 욕설과 저주와 눈물과 기침의 긴 세월을 살았던 어머니. 사내가 오지 않으면 어머니는 아주 신경질적이 됐다. 딸을 때리고 욕을 퍼붓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방을 굴러다녔다. 여자애는 어른들이란 늘 그렇게 무언가에 화가 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결국 병이 들었다. 말라서 눈이 움푹 패였다. 밤마다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만 했다. 가슴 속에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다고, 이것 때문에 죽고 말 거라고 가슴을 쥐어뜯었다. 정작 불덩어리는 어머니의 눈이나 입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 죽는다. 얼른 가서 소주 사와. 그러면 여자애는 가게로 다른박질을 쳤다. 또 외상이냐? 아버지가 오시면 갚아드린댔어요. 그 팔도 노름끈이 언제 오는 줄 알고 지난번 것도 안 갚았잖아. 제발 한 병만 주세요. 못 가지고 가면 나 혼나요. 쯔쯔, 그래. 어린 네가 무슨 죄냐. 주마. 술도 좋지만은 너희 엄마 병원부터 가봐야 한다. 아버지 오면 꼭 그렇게 일러라. 어머니는 소주를 밥그릇에 부어 마셨다. 아이고, 이제 살겠다. 그러나 그걸 몇 사발 마시면 취했다. 벌겋게 취해서 무당이 주문을 외우듯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아랫도리를 벗었다.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누가 있는 것처럼 허공을 보며 말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축 늘어졌다. 벌어지고 늘어진 어머니의 음부를 여자애는 운동장의 태극기만큼이나 자주 보았다. 밤마다 그곳에 한 줌 더럭은 빈곤한 형광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변색되었다. 끝내 소주도 마시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 풍문처럼 사내가 왔다. 다음 날은 안개가 항구를 감쌌다. 배를 타고 영영 가버린 어머니, 빈방에 홀로 남은 어머니의 딸. 처녀는 버림받은 여자의 자식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축복하지 않은 탄생, 태어나서 처음 외치는 울음이 외로움과 고난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것. 그날 밤 처녀는 다시 파출소 안에 있었다. 그 시간 그곳의 사내들이란 뻔한 구석이 있기 마련이라 술 취한 어떤 사내가 처녀의 몸을 건드렸다. 어이 아가씨, 저번에도 본 것 같은데 또 왔어?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런 곳에 자주 오면 쓰나? 술집 다녀? 여느 때 같았으면 못 들은 척하거나 노려보는 것으로 넘어갔을 거였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당신이나 잘해. 뭐? 허허, 어른이 다 잘되라고 하는 소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사내손이 어깨를 턱턱 두드리다가 허리깨로 스르르 미끄러지더니 엉덩이에 닿았다. 손 치워 이 새끼야. 뭐 새끼? 인연이 어디서? 사내가 눈을 부라렸고 처녀는 뺨을 갈겼다. 이 쌍년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주먹이 날아왔다. 처녀는 독이 올라 손을 물어 뜯었다. 손을 물린 사내가 남은 손으로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처녀는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사내가 있는 힘껏 밀쳐냈다. 순간 처녀는 180도 돌아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멘트 바닥에는 네모 반듯한 목침이 놓여 있었다. 목침이 아랫배를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바다로 흘러가는 개울 옆 빈 공터에서 친구 아버지가 개를 잡고 있었다. 장작불로 그슬리자 아랫배가 동그랗게 부풀어 올라왔다. 친구 아버지는 날새운 식칼로 배를 쭉 갈랐다. 꼭 그것 같은 통증이 저 속에서 칼날처럼 솟아올랐다. 뭐야? 왜 이리 시끄러워? 김경사님, 여기 내 손에 피난 것 좀 봐. 자꾸 통금에 걸려 들어오길래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 이러는데 그냥 나를 묻어 뜯어버리네. 개 쌍년이? 처녀는 통증으로 몸을 활처럼 휘며 식은땀을 흘렸고 신음을 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유산이었다. 그 아이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남자아이였을까? 여자아이였을까? 키가 컸을까? 작았을까? 얼굴이 나를 닮았을까? 그 사람을 닮았을까? 노래를 잘했을까? 혹시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았을까? 나 때문에 생겨났고 나 때문에 도중에 죽어버린 아이. 그때 태어났더라면 저 아이들처럼 멋진 청년이나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을 텐데. 여인은 고개를 돌려 항구의 안쪽 차양이 아침 햇살에 환하게 빛나고 있는 집을 바라보았다. 그 일 때문인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살면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죠. 아직 세상을 모르고 살 때였으니까요.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죠. 내가 엄마로서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해주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니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군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소식을 들은 친구가 부랴부랴 찾아왔다. 미안해, 네 조카이기도 했는데. 나 때문이야. 네가 임신한 줄 알았으면 내가 나가는 건데. 나도 몰랐어. 얼굴이 이게 뭐야. 세상에. 모두 나 때문이야. 나 때문. 그날 오후 처녀는 친구의 부축을 받고 방으로 갔다. 친구의 사내는 엉거주춤 앉아 있었다. 속은 계속 메스껍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사람이 하나 살아보다가 떠나간 아랫도리는 허전하고 아리고 쓰렸으며 몸속의 피는 모두 제멋대로 흘러다녔다. 다시 밤이 찾아왔다. 네모난 쪽장을 통해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모든 것이 엷은 주황색으로 변했다가 깜짝하며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러지 마. 친구 있잖아. 주사 맞고 왔다며. 그러면 잠에 떨어졌을 거야. 처녀는 눈을 꼭 감았다. 핑. 별 하나가 머릿속에서 유성처럼 불타며 떨어져 내렸다. 오늘은 참아. 제발. 잠깐이면 돼. 울컥. 어떤 덩어리 하나가 식도를 타고 올랐고 예전에 어머니가 마시다가 남긴 소주를 한 모금 마셨을 때처럼 비위 상하는 어떤 독한 기운이 뼈마디마다 대롱대롱 매달렸다. 처녀는 또 한 것을 소리 안 나게 걸레에 문질렀다. 빨리 끝내. 깨겠어. 알았어. 다리 조금만 이렇게 해봐. 소리를 죽인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신음소리는 생겨나고 있었고 한동안 격해졌다가 천천히 잦아들었다. 머릿속에서 자꾸 별이 떨어졌다.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어딘가로 가야 했어.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러다가 별 하나가 유난히 길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별이 떨어지는 곳은 여기였다. 다음 날 처녀는 점심때 일어났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머리맡에는 친구가 어디에서 구해 끓였는지 미역국 한 사발과 밥이 쟁반에 놓여 있었다. 순간 눈물이 났다. 남자는 어중간하게 누워서 천장을 향해 눈을 끔뻑이고 있었다. 가방을 챙겼다. 여전히 아랫도리에 칼날이 지나가고 있었다. 착한 애니 헤어지지 말고 오래도록 예뻐해 주세요. 남자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장에 들러 병이 깊어 요양을 가겠다고 말을 했다. 뻔히 짐작하겠다는 얼굴로 여자들이 수근거렸고 사장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근무한 날짜를 쳐서 계산을 해주었다. 마음 독하게 먹어야 쓴다. 반장 아줌마가 따라 나왔다. 처녀는 역으로 갔다. 저 먼 도시로 나가는 기차표를 끊고는 잠시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항구를 바라보았다. 오래지 않아 기적이 울렸다.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30년. 한 아이가 완전한 어른이 되고도 남는 시간이고 죽어버린 사람을 잊어버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지요. 너무 긴 세월이지요. 여인의 눈은 급한 곡선으로 솟구쳤다가 완만하게 바다를 향해 미끄러지는 항구의 뒷산 등성이를 마치 새로운 집터 찾는 사람처럼 천천히 둘러보았다. 간혹 한 군데씩 유난히 눈길을 오래 주었는데 오래된 기억과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고향을 꼽죠. 하지만 난 반대였죠. 끊임없이 이곳과 멀어지려고 애를 썼어요.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싶었죠. 저 친구는 나를 몹시 찾았대요. 그랬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내가 유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사실 내 스스로 그런 것인데. 그리고 여인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산등성이와 마을을 바라볼 때의 흔들림과는 또 다른 흔들림이 눈에 바람 만난 이파리처럼 나타났다. 글쎄 뭐랄까 한 번은 오게 되겠구나 싶기도 했는데 그게 저 친구 장례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인의 눈은 다시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다. 그 사이 버스가 도착해 있었다. 이제 가려나 봐요. 얼굴을 못 봐서 섭섭하군요. 나처럼 많이 변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는 것도 괜찮군요. 한번 시작된 울음소리는 점차 커져갔다. 검은 양복에 흰 장갑을 낀 사내들이 관을 들고 나왔다. 관은 버스 뒷공문으로 들어갔다. 울고 있던 소복 차림의 아가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나를 찾고 있군요. 여인은 몸을 일으켰다. 아주 잘 컸어요. 제 엄마를 닮아 착하고 순한 얼굴이에요. 나에게 전화했던 아이예요. 둘째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버스를 들락거리고 자가용들이 순서를 잡고 하느라 분주해졌다. 저 친구를 그 후로 본 적은 없어요. 내가 연락을 안 했으니까. 저 친구는 그때 그 남자와 해로를 한 모양이에요. 자식 낳고 잘 산 거죠. 그런데 불쌍하게도 몇 년 전부터 깊은 병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가씨는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여인이 손을 들었으나 집과 방파제 사이에는 적잖은 거리가 있어서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친구의 소원이 나를 보는 거였대요. 무척 찾았다고. 저 아이가 어제 전화로 그러더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어 남 같지가 않다고. 이모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묻더군요. 여인의 눈가에 새로이 눈물 방울이 맺혔다. 녀석, 그러면 좀 빨리나 찾아낼 것이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부랴부랴 내 연락처를 찾아냈대요. 하지만 늦어버렸어요.
내 전화번호를 알아내기도 전에 저 친구가 죽었다니까. 아가씨는 드디어 여인을 발견하고는 움직임을 멈추었다. 나보고 용서하라는데 내가 뭘 용서할 게 있나요?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요. 아가씨는 여인을 멀리서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여인이 손을 들어주었다. 아가씨의 손도 따라서 올라갔다. 여인은 표신하게 고갯짓을 했다.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겠니? 햇빛 드는 곳으로 잘 모셔드려라. 난 따로 다른 곳에서 네 엄마 명복을 빌어주마. 여인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아가씨에게 말을 했다. 한동안 이쪽만 바라보고 있던 아가씨는 알아들었다는 듯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버스에 올랐다. 영정 모신 자가용이 앞에 서고 버스는 천천히 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방파제에 시작되는 곳까지 온 버스는 90도 각도를 틀어 협곡의 바다를 따라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아가씨가 유리창에 손바닥을 댔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말을 걸던 늑수그레한 사내가 고개를 돌려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군요. 아이의 삼촌. 나만 늙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벌써 저렇게 변했군요. 버스는 서서히 멀어졌고 햇살과 바람이 그 사이를 메워갔다. 여인은 버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다가 몸을 돌려 선착장을 떠났다.